하유라,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덧셈, 뺄셈 이렇게 하면서 연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 그래서 연산은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을 연산이라고 하는지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거고, 어떤 연산에 대해서 상등원이라고 하는 애는 뭔지, 여건이라고 하는 아이는 뭔지, 어, 이런 것들을 연산을 하는 것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음. 물론 이제 이 개념 자체는 뭐 고등학교 가서 이제 배우는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 이게 내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내가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연산이란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작동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뭔가를 실행시키는 이런 느낌이고, 한자로는 연산. 음, 이게 편연자고, 이게 계산하다 산자야. 그러면은 계산을 편다, 계산을 실행한다. 뭐 이런 뜻이겠지. 음, 뭐 이런 뜻이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아빠는 이런 과정들에서 연산의 어떤 의미에 조금 집중을 해서 받아들였냐면은 어떤 규칙이나 규칙을 통해서 수를 변화시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연산을 집중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 중학생 때 보면은. 아빠가 공부할 때 관련 단어들을 좀 찾아보고 뭐 영어로도 찾아보고 한자로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와닿게 해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빠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해했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칙을 통해서 숫자들, 어떤 재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또 단어 중에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었지. 이런 연산을 하세요라고 하는 그 놈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연산자는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 그래. 연산하게 하는 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그러면은 연산에 대한 개념 한번 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두 개 이상의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식이나 수 같은 애들. 음, 요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 요소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결과물은 이제 영어로는 프로덕트라고 하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연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음, 아빠가 아까 이제 조금 연산에서 집중했던 단어들이 뭐라고 했지? 규칙이랑 변화 이런 단어들이라고 했지. 연산을 조금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어떤 연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칙을 담아 놓은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 어떤 재료들이 있어. 수가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이 규칙이 있는 박스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를 뭐라고 말을 한다고? 이 규칙에 따라서, 규칙은 사실은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수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규칙일 수도 있어. 나중에는 뭐 행렬이나 함수 같은 것도 이제 규칙이 될 거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 재료들을 결과를 나타내세요 하는 것들, 이 과정, 재료가 변화되는 이 과정을 연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양의 2와 양의 5라는 재료를 이 통에다가 한번 넣어 볼 거야. 근데 이 통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 만약에 더하기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해 볼게. 그러면 이 두 개의 재료를 이 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더하기라는 규칙에 따라서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의 합을 구해서 공통인 부호 양을 붙여줍니다.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라는 게 플러스 7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재료로 해서 두 개 이상의 요소, 식이나 수들을 재료로 해서 일정한 규칙, 어떤 연산에 대한 규칙들을 어 규칙을 따라서 요소들을 변화시켜서 이 재료들을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연산이라고 한다. 그럼 이 연산을 요리에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지, 요리하는 과정들. 요리할 때 어떻게 해? 우리가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시작을 하지. 근데 이거는 어떤 규칙이 있어. 요리를 하는 데는 어떤 규칙,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라는 게 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리를 했더니 어떤 게 나왔어요? 음식이 멋지게 짜잔 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이런 요리를 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연산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연산의 재료는 뭐였어? 수나 식이었고,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 수나 식을 요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결국은 연산이라는 과정이 될 거야. 음. 한마디로 연산은 어떤 재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결합을 하든 뭐 변화를 시키든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좀 변화를 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 같고, 단순히 숫자를 세는 걸 넘어서 일정한 수를 변화시켜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변화시켜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를 연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이 잡혔지. 그러면은 연산이란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연산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 연산의 규칙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배웠지. 덧셈, 뺄셈도 연산의 규칙이야. 이런 것들은, 덧셈은 어떤 변화들이야? 수량을 한 개 한 개 이렇게 늘려가는 변화지. 늘려가는 변화에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하는 이제 덧셈이라고 하는 규칙을 따라서 늘려가는 변화, 그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게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이고, 뺄셈이라고 하는 아이는 수량을 뭐 한 개 한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변화, 변화 또는 그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연산이 덧셈이나 뺄셈이 되겠지. 그럼 사칙 연산에서 또 뭐가 있어? 이제 곱셈이랑 나눗셈 남았지. 곱셈은 수량을 늘려가긴 하는데 어떻게 늘려? 몇 배, 같은 묶음이 몇 개 있습니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묶음이 통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야. 그 묶음이 같이 몇 번 더해지는 거. 그게 이제 곱하기지. 그래서 몇 배로 늘려가는 그런 변화고. 그럼 나누기는 거꾸로겠지. 몇 배로 줄여가는 그런 변화 또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연산은 이 변화 자체의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변화가 되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그 과정을 어쨌든 통틀어서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연산의 규칙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행렬이라는 또 특별한 규칙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함수라고 하는 또 특별한 규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돼서 어떤 규칙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 어쨌든 연산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그 집합 그 숫자를 이루고 있는 집합들이 있는데 항상 그 연산을 하는 요소들도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되고 결과들도 집합 안에 있어야 이 규칙들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유리수를 예를 들어서 유리수를 계산하면 항상 결과가 어떻게 나와? 유리수로 나오지. 그래서 항상 이런 연산들은 어떤 제시된 범위 안에서 이게 성립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연산이란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연산이란 건 어떤 거였다? 순환식들을 어떤 규칙을 따라서 결국은 규칙에 따라서 어떤 걸 하는 거야? 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 결과물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이 변화를 주는 행위나 과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게 연산이라고 하는 거야. 오퍼레이션 뭔가 작동시키는 거, 실행하는 거. 실행하는 변화를 주는 행위 과정들.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 뭐다? 수식들을 규칙에 따라 변화, 어, 규칙에 따라 변화를 주는 과정들을 나는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규칙에 따라 변화를 주는구나. 뭐를? 이 재료들을 레시피에 따라 변화를 주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연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의미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항등원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기호로는 이라고 많이 표시를 해. 음. 이는 이제 독일어에서 온 어원인데, 독일어 어원에서 온 건데, 아이나이트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단위나 어떤 일치나 통합 이런 뭐 뜻이래. 그래서 항등원의 뜻이랑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이라고 하는 표시를 많이 쓰고 지금 우리 한글로 있는 그 한자 단어로는 항, 등, 원이라고 많이 써. 이거는 항상 항자고 그리고 같을 등자야. 그리고 원소를 나타내는 원자, 으뜸 원자인데 여기서는 원소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항상 같게 만들어주는 원소. 어떤 숫자랑 이 항등원을 연산을 했더니 항상 같게 만들어주는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 숫자 자체의 정체성을 지켜준다라고 해서 identity element라고 해.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 놈이라는 거지. 원소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말하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사칙연산에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배울 거고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배울 거야.
뺄셈이랑 나눗셈은 덧셈과 각각 이제 덧셈과 곱셈에 기생하는 그런 연산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항등원이나 역원 같은 거를 따로 정의하지를 않고, 그리고 성립하지도 않아 항등원이나 역원 같은 것들이.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어떤 뜻이겠어? 덧셈이라는 연산을 했을 때 항상 같게 만들어주는, 그 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런 아이들을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덧셈에 대한 아이덴티티, 항등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결과적으로 뭐냐? 0. 어떤 수에 0을 더하면은 그 수 자신이 됩니다.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더하기라는 연산에서 그 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아이는 뭐다? 0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영어로는 multiplicative identity라고 해. 음. 곱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 숫자는 뭐야? 어떤 수 곱하기 1을 해야 그 수 자신이 나오지.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결론적으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다? 0이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이 숫자들은 어떤 숫자야? 단어 자체의 뜻에서 나오듯이 항상 같은 숫자가, 그러니까 그 숫자랑 연산을 했을 때 항상 그 숫자가 나오게 하는 원소를 뭐라고 한다? 항등원이라고 한글로 말하는 거고, 영어로는 identity, 그 숫자의 정체성, 그 수 자체를 지켜주는 그런 원소들을 뭐라고 한다? 항등원, identity element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조금 더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임의수 A라고 생각을 해볼게. A에 대하여 A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어떤 연산을 하면은, 연산은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정하기 나름이라고 했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연산.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 연산에 대한 기호를 이렇게 별표라고 해볼게.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연산을 해라.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잘 조합해서 변화를 시켜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주는 수? 그 수 자체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 그 수를 뭐라고 한다?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 이 아이나이트 따서 E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식을 표시를 해보면은 어떤 수와 어떤 수 A와 항등원이라고 하는 애를 연산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수 자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성립을 하려면은 항상 거꾸로 연산을 해도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에서 계산했을 때 항등원을 계산했을 때, 왼쪽에서 항등원을 계산했을 때 항상 같이 그 수 자신을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방향에서든 어떤 일이 일어나던 그 자신을 지켜줘야 항등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항등원인데 왼쪽에서 계산하는 애를 이렇게 EL이라고 표시를 해볼게. 이쪽 좌측에서 좌항등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왼쪽에서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애를 좌항등원이라고 한번 해보고, 좌항등원과 어떤 수를 연산을 하면은 의미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그 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항등원, 이렇게 연산을 해도 동일하게 그 자신을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숫자가 같아질 때, 좌항등원과 우항등원이 같아야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항등원이라고 해서 통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계산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이거는 항등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뺄셈이랑 나눗셈에서는 항등원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실제로 한번 덧셈이랑 곱셈이랑 뺄셈이랑 나눗셈에서 한번 해 보면은 덧셈에서의 항등원은 뭐지? 항상 덧셈이랑 연산에서 항상 그 수 자신을 지켜주는 수는 뭐냐면은 어떤 수, 만약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수 자신을 지켜주는 숫자지. 2에서 0을 더해봐야 2라고 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와. 거꾸로 이거를 뭐라고 할까? 오른쪽에서 계산했으니까 우항등원이라고 해볼게.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볼게. 0 더하기 2를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래서 좌항등원이라고 해볼게. 음. 이게 두 개가 동일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덧셈에서의 항등원은 0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뺄셈을 한번 생각해 봐. 뺄셈에서는 만약에 뺄셈의 항등원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0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2 빼기 0이라고 하는 결과와 자신을 지켜주네요 이때는. 우항등원일 때는 지켜주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0 빼기 2라는 결과를 한번 보면은 결과가 달라지지.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그 자신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숫자인 거야. 결국에는 빼기라고 하는 연산에서는. 그래서 항등원 자체를 정의를 안 해.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지. 2 곱하기 1은 2고 그리고 1 곱하기 2도 2예요.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이제 나눗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 나누기 1과 1 나누기 2가 결과가 같습니까? 아니죠. 2 나누기 1과 1 나누기 2는 아예 다른 수죠.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같지 않게 연산의 결과가 같지 않아지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에서 나눗셈은 정의하지 않고 덧셈과 뺄셈에서 뺄셈은 항등원을 정의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리수 계산할 때도 뺄셈은 어떻게 했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했고 나중에 나눗셈 배울 때도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거야. 근데 그 정의는 똑같아. 역원을 곱하는 거. 뺄셈은 역원을 더하는 거. 그 연산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거.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거. 그게 뺄셈의 정의였고 나눗셈은 역원을 곱하는 거. 한마디로 역수, 분모 분자를 뒤집은 수, 역수를 곱하는 거를 곱셈으로 나눗셈으로 정의를 할 거야. 나눗셈의 정의를 역수를 곱하는 거로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나눗셈과 뺄셈들은 사실상 이제 어떤 그 통일되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곱셈에 나눗셈은 곱셈에 뺄셈은 덧셈에 기생을 하는 아이다. 그래서 바꿔서 계산을 하면서 그 수들의 법칙들을 이용을 할 거다. 그 수가 아니고 그 연산이지. 덧셈과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의 법칙들을 이용을 하려고 뺄셈은 덧셈으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쨌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항등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야?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수 자체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아이. 한마디로 어떤 연산을 해도 그 수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수를 이제 항등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연산에서 의미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항등원을 연산한다는 개념에서 한번 볼게.
어떤 연산에서 항등원을 연산을 합니다. 항등원을 연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뭐지? 항상 같게 나오는 아이잖아. 한마디로 그 연산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아이.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들을 규칙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어떤 과정들이니까 그 변화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항등원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항등원을 연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연산에 변화를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그 연산에 어떤 가해지는 연산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는 것들이야.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연산을 가해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아이. 결국 그 수 자체에 뭐를 지켜줘? 정체성을 지켜주는 수. 이거를 뭐라고 했다? 아이덴티티 엘러먼트. 음, 정체성을 지켜주는 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덧셈의 연산에서 그 덧셈이라고 하는 유리수의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은 어떤 수 더하기 0은 뭐가 나옵니까? 어, 없다라는 의미여서 하나도 안 더한 거니까요.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0을 뭐라고 합니까? 그 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수, 한마디로 변화, 영향을 그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변화나 영향을 하나도 없게 만드는 수. 이 수를 뭐라고 한다?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한다.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하고 이거는 결국은 0이라는 수를 의미한다. 음.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데 곱셈할 때 생각해 봐. 곱셈을 할 때 어떤 수에다가 뭘 곱하면 항상 그 수 자신이 나와? 1이지. 곱셈이란 건 뭐야? 어떤 수를 몇 번 더하세요. 그 수 자체를 통째로 몇 번 더하세요라고 하는 의미인데 0번 더하면 어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0이 될 거고. 근데 한 번 더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수가 그대로 있겠지. 그래서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음. 물론 이거는 우항등원, 좌항등원 다 성립하고 요것도 우항등원, 좌항등원 다 성립하니까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곱셈의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의 항등원.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인 거야. 항등원이라고 하고 이거는 1이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 multiplicative identity라고 한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항등원 자체의 의미를 어떤 연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생각을 해 봤고 두 번째는 어떤 연산을 해서 연산의 결과가 어떤 변화의 결과가 그 연산의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것들.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어떤 연산을 해서 항등원을 만들었다. 항등원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연산을 해 가지고 그 덧셈이면 덧셈 뭐 아니면 곱셈이면 곱셈 이런 연산을 해서 항등원을 만들었다는 거의 의미를 한번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어떤 수들을 재료로 삼아서 규칙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인데
항등원은 뭐야? 변화가 없는 애잖아. 한마디로 그 연산의 영향을 없애버리는 애잖아. 그 수 자신을 지켜주는 애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왜 변화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을까?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그 연산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내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의 결과, 어떤 숫자가 좀 걸리적거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나는 그 수를 조금 그 변화의 결과를 다시 되돌려 주고 싶어. 원래 상태로. 이 식에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되돌려 주고 싶어 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써. 실제로 초등학생 때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 결국은 연산의 결과를 항등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연산에서 그 연산의 효과나 영향, 뭐 더하기면은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효과나 영향, 변화들이겠지. 빼기면은 수량을 줄여가는 효과나 영향, 변화들이겠지. 그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 음. 효과, 영향, 변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 그 연산의 결과를 항등원으로 그 연산의 항등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좋아. 음.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어떤 그 수량의 변화들이 있어. 아니면은 수량이 있어.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변화의 결과가 있는데 그 수량도 그 숫자도 숫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변화돼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결과들일 거 아니야. 프로덕트일 거 아니야.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들일 거 아니야. 그 변화의 결과를 어떻게 했냐? 상쇄시켰다. 어떤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연산의 결과를 항등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상쇄시키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 변화의 결과에 대한 그 수에 대한 뭐를? 역원을 그 연산을 해주면은 항등원이 나오게 되면서 그 수의 역원을 그 수랑 연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항등원이 나오면서 그 변화를 상쇄시킬 수 있다. 그 있던 변화들을 아무 효과나 영향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울 역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그럼 이제 역원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봐야겠지. 아까 이제 덧셈이라는 연산, 뭐 곱셈이라는 연산, 여러 연산에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효과가 없는, 어떤 연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연산의 결과를,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항등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는데 결과를 항등원으로 만들어 주는 아이를 역원이라고 해. 그게 뭐였지? 어떤 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이라고 했지. 그래서 역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역원이야. 한자로는 거스를 역자고 그리고 원소라는 뜻이야. 음.
그래서 이 거스르는 원소 이건 무슨 뜻일까? 연산의 효과 또는 결과, 변화 그런 것들이겠지. 효과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그런 원소,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한다? 역원이라고 한다. 음.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거꾸로 되돌려 놓는 원소. 그래서 영어로는 inverse element라고 해. 음. 그래서 이 역원은 결론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덧셈에 대한 역원이 있을 거고 뺄셈은 없어. 동일해. 이유는 동일해. 아까랑 같이 이제 좌항등원과 좌역원과 우역원이겠지 여기서는. 좌역원과 우역원 그 연산에 대한 결과가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역원을 정의하지 않아. 덧셈과 곱셈에서만 역원을 정의를 합니다. 그럼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라고 해? 어떤 수를 A라는 수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숫자가 뭐지? 마이너스 A지. 부호가 다른 수. 그래서 뺄셈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가 그냥 너네들 알아듣기 쉽게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하는 것을 뺄셈이라고 그냥 정의를 했어. 사실은 이제 역원을 더하는 거,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게 뺄셈의 정의야. 음. 그래서 이 부호가 다른 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반수라고 하고 사실은 실제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opposite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단어를 더 많이 쓰고 inverse element보단 덧셈에 대한 역원이니까 당연히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수학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쓸 때는 opposite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좀 직관적이잖아, 그지? 곱셈에 대한 역원은 뭐냐면은 어떤 수랑 무엇을 곱해야 항등원인 1이 나옵니까? 라는 걸 고민해 보는 건데 그건 이제 역수라는 걸 곱해야 돼. 어떤 수 A가 있으면은 A분의 1, 분모 분자를 그 수를 1분의 A라고 하는 애를 분모 분자를 뒤집은 수를 역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reciprocal. 뭐 상호작용을 한다는 소리지. 분모 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위치를 뒤바꿉니다.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reciproc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수학적인 단어로는 음, multiplicative invers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외우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왜 영어로는 이런 단어로 지었을까? 왜 한글로는 이런 단어로 지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역원이라고 하는 것도 연산의 효과를 거꾸로 거슬러서 되돌려 놓는 그런 원소. 그거를 역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아는 게 이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혀주는 거예요. 역원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혀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문제화 됐을 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역언도 마찬가지로 항등원과 같이 좀 조금 더 수학적인 의미가 있겠지. 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 임의의 수 A라는 게 있어. A에 대하여 어떤 수 A가 있다라고 할게.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연산을 그냥 별표라고 할게요. 뭔진 몰라요.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빼기인지 나누기인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만들어낸 연산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 이 항등원이 나오도록
상등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를 그 연산 A에 대한 역원이라고 하고, 조금 오해 소지는 있긴 하지만은 아빠는 그냥 표기하기 쉽게 A 프라임이라고 많이 표시를 했어. 프라임은 나중에 이제 함수에서도 프라임이라는 거를 좀 쓰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의미로 프라임을 쓸 수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역원이라고 하는 거를 아직은 이제 뭐 덧셈에 대한 역원은 그냥 마이너스 a로 표시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a로 표시하면 되고, 곱셈에 대한 역원은 a분의 1로 표시하면 되는데, 다른 연산에 대한 역원이란 거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a 프라임, 이 a라는 수에 대한 역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a 프라임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 그럼 a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성질이 성립을 해야지, 왼쪽에서 연산을 하시든 a 프라임을 왼쪽에서 연산을 해도 항등원이라는 애가 나와야 되고요. 똑같이 A에 대해서 A'이라는 애를 오른쪽에서 연산을 해도 항등원이 나와줘야, 한마디로 좌역원과 오른쪽에서 계산한 우역원이 같아져야 뭐라고 합니까? 역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역원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는 거고,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역원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각각 덧셈과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고 그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배울 거고 배웠어.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수를 A라는 수를 어떤 연산, 어떤 연산을 해서 그 수를 그 연산의, 아빠가 지금 그 수를 그 연산의 이런 말을 생략하지 않고 다 쓰고 있지, 헷갈리지 않게 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냥 덧셈에 대한 항등원, 아니면은 뭐 그냥 항등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그 연산에서만 성립하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어떤 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생략하지 않고 쓰고 있어. 어떤 수 A가 있는데, 어떤 수 A가 있는데 어떤 연산을 할 건데, 그 수를 그 연산의 뭐로 항등원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를 뭐라고 합니까? 역원이라고 했습니다. 음, 항등원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수를 어, 역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항등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까 뭐였지? 그 수를 그 연산의 변화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되돌리겠다라는 소리지. 음. 한마디로 연산의 효과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원소. 연산의 효과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그런 원소를 뭐라고 했다? 영어로는 거꾸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해서 인버스 엘러먼트라고 했고, 한글로는 뭐라고 했다? 역원이라고 했다. 거스를 역자에 원소를 나타내는 원자를 써서 역원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받아들였지?
그러면은 이제 여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첫 번째. 음.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 볼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뭐라고 했지? 0 이라고 했지. 값만큼 다시 되돌아오니까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지. 양의 5와 음의 5를 어떤 연산을 해라? 더하기를 해라.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면 플러스 5만큼 값만큼 다시 마이너스 5만큼 돌아온 거니까 결과 내 위치가 어디다? 0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등원이란 걸 배우고 생각해 보니까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서 0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어떤 수 더하기 0은 뭐야? 그 수 자신이잖아. 한마디로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서 0이라고 하는 이놈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애.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의 효과를 주지 못하는 애.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하는 아이가 이 0이라고 하는 숫자야. 그럼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계산의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플러스 5라고 하는 위치에 변화의 결과물이 있을 거야. 0에서 지금 양의 5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결과물이 있는데, 플러스라고 하는 변화, 연산에서 이게 뭐지? 부호가 다른 수? 5라고 하는 수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지. 여건이 뭐였어? 단순 계산해도 0이 나오는 건 알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를 그 수에 대한 플러스 양의 5에 대한 여건이라고 해. 부호만 다른 수를. 덧셈에서 여건은 그래서 마이너스 a로 정의를 하지. a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음의 부호를 붙여버리면은 그게 그 숫자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덧셈이라는 연산에서 여건이다. 그래서 그 수랑 수와 덧셈이라는 연산에서 그 수의 여건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항등원이 나온다. 왜? 여건의 정의가 뭔데? 연산을 했을 때 상등호를 만드는 애가 여건이었잖아. 그지? 변화의 결과가 없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그 식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숫자 0을 만드는 애가 여건이라고 하는 애였어. 5라고 하는 변화가 있는데 연산을 해서 그 수의 여건을 더했더니 한마디로 역의 방향으로 5만큼 갔더니 아무 변화가 없는 원래의 상태,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서 아무 변화가 가해지지 않은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역원의 정의야. 그럼 이제 곱하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곱하기해서 생각해보면은, A라고 하는 수에 곱하기 뭐를 해야 상등원이 나올까요? 이건데, 음, 약분하는 거 기억나지? 분모에 A가 가줘야, 음, 약분이 돼서 항등원 1이 나오겠지. 한마디로 1분의 a라고 하는 숫자를 뒤집은, 분모 분자를 뒤집은 a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 이게 결국은 곱셈에 대한 역원이더라. a라는 변화의 결과물이 있으면은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 그 변화에 대해서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인 역수 a분의 1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뭐야?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예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뭘 해서 역수를 연산해서 뭘 해서 역수를 역수가 아니고 반수지 이거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니까 반수를 연산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덧셈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역수를 곱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해서 곱셈에 대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게 이런 연산의 의미였어. 그럼 실제로 연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던 것들이야 보면은. 어떤 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모라고 해 볼게. 근데 나는 이 네모를 구하고 싶어 지금.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네모 더하기 5는 7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할 때 우리가 뭘 했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이게 사실은 더하기 온 거지. 더하기란 연산 자가 남아 있고 양수일 때 플러스 부호와 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인 거지. 이것도 플러스 7 한번 나타내 볼게. 왜냐면 의미를 보기 위해서 한번 다 나타내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5 빼가지고 5를 없애고 결론은 네모는 2입니다라고 계산을 할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원래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자연수일 때는 7 플러스 5인데 요거 이제 이 변화량 이 수량이 좀 걸려요. 나는 네모만 알고 싶잖아. 네모 더하기 5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0이고요. 그래서 네모만 남고 2입니다라고 하는 계산 과정의 의미를 한번 보는 거야. 네모 더하기 플러스 5에서 지금 플러스 7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숫자를 변화의 상태, 이 변화의 상태를 덧셈에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 싶으면은 여기를 항등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네모 더하기 어떤 수 0. 항등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네모 자체가 되면서 그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 이 수의 역원을 더해 볼게. 근데 양변에 같이 더해야 등식이 성립하지. 음. 이렇게 했고 이 결과가 뭐가 돼? 부호는 같으나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뭐다? 0이다. 값만큼 돌아오니까. 그리고 다른 의미로 보자면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수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그 수의 항등원이 나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가 네모 더하기 0은 계산해 주면은 플러스 2지. 근데 0이라는 애가 뭐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잖아. 항등원이 뭐 하는 애였어? 이 언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애, 투명인간 같은 애였지. 그래서 이거는 연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모 더하기 0 해봐야 그 수 자신 네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걸리적거리는 변화량 플러스 5라는 애를 제거를 해서 네모는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했던 이 간단한 식이 어, 항등원을 이용하고 역원을 이용하는 거였어. 그 연산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을 이용하는 거였어. 그러면 곱셈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우리는. 곱셈에 대해서도 어떤 숫자 별이 있는데 나는 별을 구하고 싶어요 지금. 별 곱하기 3을 했더니 12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3에 대한 역수. 한마디로 곱셈에 대한 역원 3분의 1을 곱하세요. 어떻게? 양변에다가. 왜? 양변에다가 똑같이 해야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음. 그랬더니 결국은 이 결과가 역수니까 약분돼서 1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숫자의 역원을 곱했으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별 곱하기 1 이라는 애를 생각해 보면요. 곱하기 1 이라는 놈은 항등원이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곱셈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연산해 봐야 별이라는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은 어떻습니까? 4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계산을 간단하게 했던, 별 곱하기 3에서 그냥 3분의 1을 한마디로 3을 나눴던 거지. 3을 나누던 3분의 1을 곱하던 해서 양변에 그렇게 똑같이 나눠서 계산을 했던 게 사실 항등원과 역원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었던 거지.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에서 항등원과 역원을 포함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방금 이제 활용했던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수 더하기 0을 하면은 뭡니까? 0이라고 하는 건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해봐야 그 수의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하고 그 수의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역원의 개념. 어떤 수에서 그 수의 역원, 한마디로 덧셈에서는 반수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면은 어떤 게 나옵니다. 역원의 정의가 뭐다? 그 수랑 더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게 그 수의 정의였어. 항등원의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왔다. 무슨 의미였어? 그 연산이 아무 효과가 없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그 변화가 A라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아무것도 아니게 그 연산에 대해서 아무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게 역원을 더하는 그런 행위였고, 항등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다? 내가 어떤 거슬리는 변화량, 나는 네모를 구하고 싶은데 거슬리는 변화량이 있어.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변화량들을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역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음, 역원과 항등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곱셈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수 A와 곱하기 1을 하면은요,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에선 항상 그 수 자신을 지켜줍니다.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곱셈의 항등원은 1이었고요. 어떤 수에다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하면은 항상 항등원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봤어. 사실 지금 아빠가 설명한 내용들이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는 해.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제 뜻을 받아들여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연산이라고 하는 애는 뭐였어? 영어로는 뭔가 이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한자로는 연산, 계산을 펼친다, 계산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 그래서 수나 식들을 어떤 규칙을 따라서 요리를 하는 과정, 한마디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 결과물, 변화된 결과물이나 이런 변화를 주는 행위 과정, 음, 변화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한다? 연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빠는 연산에서 가장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단어들이 뭐라고 했다? 규칙과 변화라고 하는 단어였다.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항등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이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따왔고, 그 수의 정체성을 지켜준다고 해서 아이덴티티 엘러먼트라고 했고, 한글로는 항, 등, 항상 같아지는 원소, 항, 등, 원이라고 했다. 음. 한마디로 항등원 자체 의미를 생각하면은
그 연산에 대해서 영향이나 변화를 주지 못하는 수, 주지 못하는 수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말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A랑 항등원을 연산을 하면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A로 나옵니다. 덧셈에서 생각하면은 A 더하기 덧셈에 대한 항등원 했더니 그 수 자신을 잘 지켜줍니다. 곱셈에서는 A 곱하기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곱했더니 그 수 자체가 나오게 하는 같게 나오게 하는 원소 이거를 뭐라고 한다? 덧셈에선 0, 곱셈에선 1 이런 아이를 그 연산의 항등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라고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연산에 대한 결과를 항등원으로 만드는 거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음, 결과가 항등원, 결과가 어떤 연산의 결과를 항등원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거슬리는 변화량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음, 상쇄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연산에 대해서 변화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지. 음. 실제로 양변에서 이제 어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숫자 네모나 별을 구할 때를 예로 한번 들어봤고 이 상쇄시키는 과정을 뭘 이용해서 한다? 그 숫자의 역원을 연산해서 상쇄를 시키더라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 그래서 3번 역원. 임의로 A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숫자. 연산의 결과를 없는 것으로 원래 상태로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inverse element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원소다라고 해서 inverse element라고 했고 한글로는 거스를 역 원소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연산의 결과를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원소라고 해서 역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첫 번째 역원의 직관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게 합니다. 이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A 프라임 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 A랑 A 프라임을 그 연산을 하게 되면요. 그 연산에 대해서 역원을 연산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나옵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였어요? 1이었고요. 0이었고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었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하는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가 있냐면요. A 더하기 그거의 반수,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해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A입니다. 반수를 부호만 다른 수니까 엎어짓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뭡니까? A 곱하기 A분의 1 역수를 곱해야 그 곱셈이란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모 분자를 뒤집었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역수라고 하고 분모 분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뒤집어졌다는 의미로 recipro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원을 연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산의 효과를 그리고 변화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되돌려 놓는 원소를 뭐라고 합니까? inverse element 역원이라고 합니다.
역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연산에서의 활용은 어떨 때 많이 합니까? 어떤 변화를 걸리적거리고 이제 거슬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없애고 싶을 때. 음. 역원이라고 하는 애를 연산을 해서 그 연산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뭘로 만들었어? 상등원으로 만들어서 그 수의 변화량을 무마시킴으로써 상쇄시킴으로써 내가 원하는 미지수만 남겨놨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변화의 그 변화나 영향을 그런 수량들을 없애고 싶을 때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 역원을 연산한다. 그래서 항등원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 여기까지 지금 긴 시간 동안 약간 이제 연산, 뭐 항등원, 역원 그런 것들을 언제 연산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지금 배우는 이런 식들과 사고들에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연산이란 게 어떤 것들이고 이게 항등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구나. 역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구나. 실제로 내가 활용하는 계산이었는데 이게 항등원과 역언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계산이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원 유리수의 곱셈과 유리수의 나눗셈 그리고 사칙연산을 다 배우고 나서 그 사칙연산의 혼합 계산들 이런 것까지 한번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하자.